네, 안녕하세요. 2022년 고등학교 3학년 진학 담당 교원 4차 대입 강화 연수 2부 사회를 맡게 된 강원도교육청 대입지원관 조병진입니다. 1부에 이어서 점심 드시고 이제 2부를 맞이했는데요. 2부 시간에는 수도권에서 상당히 유명한 대학이죠. 그리고 또 아이들의 선호도 상당히 높은 대학인 인하대학교하고 아주대학교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지난 90분 동안 이제 설명해 주실 사정관님은 이제 인하대학교 고보현 사정관님과 아주대학교 나순주 사정관이십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안내해 드릴 자료는요. 아무래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2022학년도 대학별 입시 결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순서는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순으로 발표할 것이고요. 먼저 인하대학교 고보현 사정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2학년도 입시 결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도교육청 소속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의 책임 입학사정관 고보현입니다. 이렇게 인하대를 초청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병진 대입정관이 말씀 주신 대로 일단 그 입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간단하게 또 인하대학교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인하대에 대한 안내 드리고 입시 결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인천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인자와 하와이의 하자를 따서 인하대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유래는 궁금하시면 인하대학교 유튜브에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성과 지성을 갖춘 인재 하늘을 날다 인하대학교입니다. 가장 궁금하셨던 부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인하대학교가 대학기본 역량 진단평가에서 미선정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 교수, 학생 그리고 그 지역 사회 모두가 굉장히 혼란에 빠졌었던 일이 있었고요. 저희 인하대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인천시가 역량을 모아서 교육부에 항의를 했고요. 그런 항의들을 통해서 그 재평가라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인하대학교가 올해 5월 17일 날 추가 선정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하대학교 역량을 보여주는 결과였고 해프닝으로 끝나게 돼서 인하대학교도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작년에 소식을 들었었던 분들은 올해 재선정으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점수는 굉장히 고득점이었습니다.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맞아본 적이 없는 그런 점수로 그 재선정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가 도대체 그러면 이런 그 연구력이나 대외 성과가 어느 정도이길래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을까 보니까요. 전년도에 올해 5월 달까지 총 21개 사업에 1,385억 정도를 수주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하나로 인하대학교가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대외적인 역량 때문에 이런 그 일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인하대학교 하면 그 항공 우주와 관련된 그 연구력들이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려보고 또 인하대학교가 그 의학적인 역량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김포에 한 700병상 규모의 새로운 그 의과 대학과 병원을 새로 김포 메디컬 캠퍼스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입시 결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인하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인하 미래인재와 인하 참인재 두 개의 전형을 운영했고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지역 추천 인재로 학교당 추천 전형을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논술 우수자 이렇게 수시에서는 대략 한 4개 전형 정도가 대표 전형이었고 또 강원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농어촌 학생 전형 이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정시에서는 그 수능 100% 전형이 운영이 됐었고요. 전형별로 경쟁률을 보면 전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상승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만들어지면서 학생들이 그 교과 전형 쪽으로 많이 몰린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인하대학교도 마찬가지 결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도 경쟁률이 상승했고요. 반면에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이나 미래인재 전형은 거의 유사한 정도의 경쟁률이었고요. 이나 차민재 전형은 경쟁률이 약간 올라간 그런 형태였고요. 논술은 경쟁률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었습니다. 최초 합격자 등록률을 보면은요, 교과 전형의 최초 합격자 등록률은 떨어졌고, 이나 미래인재 전형과 이나 차민재 종합 전형의 최초 합격자 등록률이 올라갔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분석해 보면 교과 전형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교과 전형을 합격한 사례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생각보다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그 학생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등록을 하면서 등록률이 약간은 상승한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올해도 아마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을 보면요, 교과 이나 미래인재 전형부터 보겠습니다. 교과 성적을 보면 평균만 봤을 때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2.89에서 2.99로 낮아졌고요. 차민재 전형의 경우에도 차민재 전형 성적이 많이 낮아져서 2.49에서 2.94까지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각 단과대학별로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성적이 올랐습니다. 내신 성적이. 그래서 2021 학년도에는 2.51이었는데 2022학년도에는 2.49로 약간 올라가는 결과가 발생했고요. 전체적으로 올해도 종합과 교과 전형의 성적은 이 정도 선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과별로 전형별로 세부적인 입시 결과는 저희가 강원도교육청 대입지원관님들을 통해서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입지원관님께 요청을 드리면 그 자료들은 보내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49.1% 정도로 전년도 대비 대폭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재수생들의 지원 및 등록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 예,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권 교과 전형의 신설 및 확대로 인해서 지원율이 상승하고 입시 결과도 조금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종합 전형은 모집 규모가 좀 축소가 되면서 교과 전형 확대로 인해서 경쟁률은 좀 하락했지만 경쟁률이 좀 하락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상승했고요. 입시 결과는 약간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논술은 전체적으로 그 인원이 감소하면서 경쟁률도 다른 대학들은 조금 상승하는 결과들이 나타났는데 인하대는 좀 하락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아주대학교 라순주 사정관님께서 2022학년도 아주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주대학교에 대한 소개를 이제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준비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진행해 나갈 텐데요. 원래 예상이 없던 이제 학교 소개를 또 저희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한 2페이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뭐 아주대학교가 이제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국내에서는 순위가 11위로 이제 나왔는데 저희가 그 TH 세계대학평가라든지 QS 세계대학평가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그 TH 세계대학평가에서는 국내 종합대학 중에 이제 8위에 안착하면서 국내에서 순위도 있지만 이제 국제화 프로그램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 국외에서 좀 더 인정을 잘 받는 대학이다. 그래서 아주대학교는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선생님들께서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아주대학교가 이게 의대, 약대, 간호대, 그리고 법전까지 모두 아우러서 한 캠퍼스 안에 들어있는 올인원 캠퍼스로는 이제 수도권, 특히 경기권에서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점도 잘 참고하셔서 아주대학교에 좋은 친구들 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입시 결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주대학교가 수원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쪽에서 약 70% 정도 되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원 지역에서는 전체 총 27,000명, 예, 저희가 작년에 경쟁률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지원해 줬는데 그중 이제 1.3% 정도가 이제 강원 지역에서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합격한 인원들, 네, 2%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이제 지원한 학생들 비율이 1.3%였는데 2%로 이렇게 늘었다는 거는 그래도 전체 지원한 학생들 중에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합격한 인원 퍼센트에서는 이제 좀 더 강원 지역 퍼센트가 올랐다로 바라볼 수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강원 지역에서도 이제 적은 인원이라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내주신 인원들을 이제 아주대학교에 이제 좋은 인원들을 보내주고 계시다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적인 부분 보시면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많이 올랐습니다. 약 2배 정도 올랐고요. 14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한 7대 1에서 8대 1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늘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됐죠. 작년에 2합 4로 해서 이제 많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려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높게 잡아서 아주대학교가 좀 더 이렇게 낮춰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그래도 꿋꿋하게 2합 4로 갔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경쟁률도 높아졌고 높아진 만큼 2등급, 3등급 대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결과적으로도 2등급, 3등급 대에서 합격권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과 다산인재전형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10대 1 정도 수준을 나타냈고요. 이제 논술전형은 저희가 좀 더 많이 올라서 75, 76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퍼센트는 저희가 의대 쪽의 경쟁률이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경쟁률이 올라간 효과를 보았습니다. 예, 충원배수 부분입니다. 앞서 교과전형 쪽 경쟁률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1.75가 올해 거, 그리고 옆에 화살표로 1.71 정도가 다운됐다. 이거는 원래 기존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3.5 정도였다면 이제 올해 약 1.71이 다운돼서 1.75 정도의 충원배수 포인트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1은 이제 기존의 모집 인원으로 보시면 1배수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0.75만큼 뒤에 추가 합격이 이루어졌다로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교과 전형에서 워낙 이제 2등급, 3등급 대 친구들도 많이 합격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고 이제 붙어 있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면서 충원도 많이 뒤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가 채 돌지 않았고요. 에이스 전형과 다산인재 전형도 이제 역시 한 바퀴가 채 돌지 않고 있는데 특히 에이스의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전도에 비해서 확실하게 좀 많이 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31 이렇게 포인트가 나왔고요. 이제 논술도 이제 보신 바와 같습니다. 전년도의 입시 결과인데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회색으로 나타나 있는 이제 경쟁률이 저희가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는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다 10대 1 이상으로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를 얼마나 맞췄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약 30에서 35% 정도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각 단과배 대학별로 이제 나타난 경쟁률은 파란색으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과 전형의 내신 평균입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시는 것처럼 회색 색깔로 보시면 다 1점대 극초반에서 2점대 극초반 정도로 형성이 되던 게 이제 수능 최저가 도입이 되면서 2등급대에서 3등급까지 이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 내용은요 이제 교과 전형이고요. 교과 전형에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70% 컷으로 이제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고에서 평균 그리고 70% 컷까지 어느 정도였는지 이제 70% 이후는 사실상 이제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저 충족률은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25에서 35 사이 정도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과들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은데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제공해드린 자료랑 동일하기 때문에 추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전체 100% 풀을 다 갖고 왔고요. 그래서 최고랑 최저의 이제 포인트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경쟁률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종합전형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좋은 내용을 많이 넣어주시기 때문에 요 평균 그 학생들의 그 내신 성적은 크게 영향이 없어요. 수치적으로 결정 나는 시대는 아니다. 대신 이제 요건 참고용으로서 평균 수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사이에 한 80%에서 90% 되는 친구들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등급대 안에 들어 있다면 이제 내신으로 걱정할 게 아니라 그 이외의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의대랑 약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이제 의대는 45%, 약대는 35% 정도 나타났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결과는 이제 나눠드린 자료랑 동일하기 때문에 각 학과 그 전형별 학과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하대학교하고 아주대학교 2022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드릴 자료를 따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과정과로 요청해 드리면은 저희가 팜플렛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이합4 뭐 여기 부분에 대해서의 뭐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대학에서 많은 고민들에 대해서 있었던 것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두 대학의 입시 결과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좀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새롭게 시작될 2023학년도 전형과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2023학년도 전형과 2022학년도에 비해서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것이 좀 더 중점을 둬야 될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아주대학교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주대학교 라순주 사정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주대학교 입학 전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주요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실 텐데요. 네. 먼저 제일 크게 바뀐 겁니다. 첨단학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소재공학과가 첨단 신소재공학과로 이제 개편이 됐고요. AI 모빌리티 공학과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가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네, 요 학과들은 이제 저희가 학교 차원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밀어주고 있고요. 사실 올해의 변화사항은 아닌데 내년에 저희가 다산인재 전형이 없어지고 첨단 융합인재 전형을 별도로 신설을 하는 것도 사실 이 첨단학과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걸로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학생들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정시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교과에서는 제일 크게 바뀐 부분은 저희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인문계열에 2합 4였던 게 5로 이제 완화가 됐고요. 계열 학년 과목별 가중치가 폐지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학년별 가중치가 있어서요. 1학년 때 20%, 2학년, 3학년 때 80%가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학년별 가중치가 다 없어졌다 봐주시면 되고 과목별 가중치, 그래서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 인문계열은 국영수 4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면 이제 해당 내용도 이제 폐지가 됐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과목을 다 봅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에서는 이제 저희가 3번 문항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문항이 폐지가 됐고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실적을 아예 미반영하겠다. 네, 조금 저희도 이제 큰 결정을 내렸는데 아예 보지 않겠다로 이제 결정이 됐고 의대 약대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정시 부분에서는 이제 제일 크게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가 정시 낙원으로 옮겨와서 선발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시 정시의 이제 비율 변화인데요. 이 해당 내용은 이제 크게 차이점은 없고요. 결국 아직까지 그래도 수시 전형에서 65%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각 그 전형별 이제 뽑는 모집 인원의 차이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종합 전형 내에서도 이제 전형 성격이 다르면 이제 동시 지원이 가능한 거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실 텐데요. 제가 작년에 아주대학교에 이제 5번까지 지원한 친구를 봤는데 다행히 해당 친구 합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논술이나 이제 국방 IT 우수인재 전형, 요 전형 계약학과죠. 요 전형도 이제 실기 전형으로서 선발을 유지하고요. 그 전에는 20명이었는데 요번에 23명으로 이제 수시 전형을 뽑고 종합 전형, 그 정시 전형에서는 7명으로 3명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20대 10이었는데 23대 7로 인원 조정이 있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교 추천 전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생부 교과 100%로 이제 적용이 되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영수 사과 5과목 반영을 하고 학년별 별도의 이제 가중치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종합 전형에서는 면접이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저희가 대표적인 에이스 전형은 면접이 있고요. SW 융합인재 전형은 이제 별도의 이 SW 쪽에 특성화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 특화되어 있는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전형인데 이 전형도 면접이 있습니다. 에이스 전형을 보시면요.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체 543명 선발을 하고 이제 3배수가 면접에 넘어가기 때문에 3배수권 안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이제 면접 준비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SW 융합인재 전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W 분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컴퓨터 쪽에 좋아한다고 무조건 이 전형을 지원할 건 아니고요.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온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해당 친구들이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이 없는 전형입니다. 다산인재 전형과 고른계 1 전형, 고른계 2 전형이 있는데요. 이 전형은 서류평가로 100% 선발을 하고요. 네. 그래서 다산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간 여기 핵심 역량에 강점이 있는 자라고 하는데 에이스 전형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자기주도성이나 목표의식, 학업 역량 부분에 좀 더 강점이 있는 친구들을 선발한다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종합전형 내에서도 학생들이 학교 생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열심히 해온 친구들이 있다면 반면에 어떤 한 방면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친구들의 성격을 다르게 해서 선발을 하고자 한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른계 1 전형의 이제 지원 자격이고요. 고른계 2 전형의 지원 자격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녀 전형이 별도로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기 실적 중에 이제 국방 IT 우수인재 1 전형을 갖고 왔는데 해당 전형은 이제 면접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에이스 전형처럼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이제 2대1이 아니라 이제 공군 측에서 한 명이 더 나와서 3대1로 이제 면접이 진행된다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국방 전형 같은 경우에 특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4년 등록금 면제, 그리고 공군 장교로 소위로 인간을 하고요. 이제 우수 학생 별도의 기숙사라든지 장학금, 다양한 특전들이 있는데 대신 이렇게 여러 가지 특전이 있는 만큼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군 생활을 이제 7년 동안 해야 하는 이런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만큼 취업적인 부분도 같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군대 쪽으로도 관심이 있고 장교에도 관심이 있는 친구라면 해당 분야로 지원을 하면 이제 저희가 좀 더 많은 부분에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지원한 다음에 이제 국방이 소위로 인간에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이제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해당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특정 분야 쪽으로만 이제 학생들을 보낸다는 게 저희의 특징이겠습니다. 예. 논술 전형이고요. 논술 전형은 교과 20에 논술 80인데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제가 이제 10점 만점을 갖고 왔다면 이제 2배가 되겠죠. 그래서 20점 만점이면 1등급과 5등급과의 점수 차이가 이제 2점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논술 전형에서 이제 고사에 보면은 각 계열별 두 문항 나오는 거 보시죠. 이 두 문항이 꼬리 문항이 존재합니다. 대문항이 두 문항이고요. 각 꼬리 문항이 이제 3에서 4문항씩 있는데 그럼 8문항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80%라면 한 문항만 잘 받아도 이제 10점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과에서 2점 차이 나는 건 논술에서 다 충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등급에서 6등급 대 친구들도 많이 합격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논술 출제 범위는 이제 교과 범위를 같이 보여드리는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전년도와 올해 해가지고 잘 정리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인하대학교 고부연 사정관님 통해서 바뀐 전형 부분에 대해서 안내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정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을 한눈에 보면 크게 수시와 정시로 구분이 되고요. 네, 수시는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논술, 실기 전형으로 운영을 하고요. 정시는 정시 수능 위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인하 미래인재 전형, 인하 참인재 전형, 고른기회, 평생학습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농어촌 학생 전형, 서해 5도 전형 등이 있는데요. 인하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으로 해서 단계별 전형으로 운영하는 전형이고요. 나머지 인하 참인재, 농어촌 전형 등은 서류 100%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역 균형으로 운영하고요. 학생부 교과 100%로 진행이 되는데 학교장 추천이 적용이 됩니다. 추천 인원에 제한은 없고요.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 70에 교과 30 일괄 합산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기가 있고 정시는 수능 100 이렇게 보통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은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일단 첫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항목 및 전형별 반영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인해서 그 평가 항목의 변화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만으로 학생들 종합전형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인하 미래인재 전형에서는 단계별 전형인데 1단계 합격자를 3배수에서 3.5배수로 확대해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의예과는 3배수 유지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전년도에 7명의 추천 인원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 추천 인원 제한을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진로 선택 과목을 올해부터 반영합니다. 반영 방식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변경 이유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전형별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큰 틀에서 면접이 있는 전형, 인하 미래인재 전형, 면접이 없는 전형, 인하 참인재 전형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인하 미래인재 전형 보시면 서류 종합평가 100%로 1단계를 3.5배수로 선발을 한 이후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가 반영이 되어서 최종 학생 905명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하 참인재 전형은 서류 100% 전형입니다. 일괄 합산 전형이고요.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선발 인원은 298명 정도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그러면 서류와 면접이 적용이 되는데 과연 서류 평가는 어떻게 운영이 될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출 서류는 학교 생활 기록부만이고요. 자기소개서는 폐지되었습니다. 평가 항목이 변경되었는데요. 전년도에는 4가지 평가 항목으로 평가를 했으나 올해는 3가지 평가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 학업 역량, 진로 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3가지 평가 모델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평가 항목과 학교생활 기록부 영역을 보면은요. 기초 학업 역량은 학업 능력 및 학습 태도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그 다음에 세분경 및 특기사항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될 거고요. 진로 탐구 역량은 진로에 대한 관심과 탐구 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진로에 대한 관심은 진로 선택 과목의 선택 이수 내용 및 성취도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진로 선택 과목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까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는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을 보게 되고요. 공동체 역량은 출결 상황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자율활동, 봉사활동을 통해서 성실 그리고 협업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될 겁니다. 세부적인 요소들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평가 비율은 인하 미래인재 전형은 진로 탐구 역량에 조금 더 평가의 비중이 가 있고요. 인하 참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기초 학업 역량의 평가의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에 대한 적합성이 우수한 학생은 인하 미래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의 경우에는 인하 참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면접 평가는 저희가 보통 한 개의 면접실에서 제출 서류 기반으로 한 10분 내로
면접을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블라인드 하에서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면접위원은 2분 내지 3명, 의예과는 3명의 면접위원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인하대학교 면접에서 잘 볼 수 있는 방법,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연스러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위원과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으면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 그 3배수 학생들이 선발이 되었을 때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등록한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3배수에 들었던 학생도 13.0% 정도가 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도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100%로 평가가 되고요. 401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고요. 과목별, 학년별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지만 추천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등급으로 변환하여서 반영을 하는데요. 상위 3개 과목을 성취도 A의 경우에는 1등급, B의 경우에는 2등급, C의 경우에는 4등급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계열 2개 합이 5등급, 인문계열도 2개 합이 5등급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의예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 부분은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의 선택 응시 과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전년도에 보시면 수능 최저 충족률에 따라서 교과의 경쟁률이 좀 높았지만 실질적인 경쟁률은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아주대에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나대도 마찬가지로 교과 성적 플러스 논술 성적이 반영되긴 하지만 교과 성적보다는 논술 성적 중심으로 합격이 좌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과 성적에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의예과의 경우를 제외하고도 사실 논술 전형은 지원의 허수가 많아서 실질 경쟁률은 많이 결시율을 고려하면 많이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제 범위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논술이 중요하니까. 자연계열부터 말씀드리면 총 3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1문항, 2문항을 풀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적분으로 귀결되는 방식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적분을 잘하는 학생이라면 자연 논술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예과의 경우에는 3문항 중에 2문항이 다르게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2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사실 출제 범위는 국어와 사회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항은 국어 문항입니다. 근데 이건 찬반 논거형이거든요. 실제로 변별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 50점이 반영되는 사회에서 도표와 그래프를 분석해서 분석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는 학생이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논술은 글쓰기가 아니라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논술 세부적인 자료는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특히 기출문제 분석이 늘 중요하다고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짧게 말씀드릴게요. 정시는 정시 수능 100% 반영되고요. 1076명이 선발이 되는데 2월 인원을 고려하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하대학교는 가나다 군별로 고르기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연계열, 인문계열 표준 점수 중심으로 반영이 되고요. 탐구는 자체 변환 표준 점수가 반영이 되고, 영어는 등급별 환산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한국사는 5%가 반영이 되고요. 수능 반영 비율은 보시는 바와 같아서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이 중요한데, 인문계열 일부 학과, 공간정보공학과, 아태물리학부, 글로벌금융학부,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인문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성적이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3학년 대입 전형 안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사정관님께서 2022학년도하고 23학년도 입학, 입시 전형에 대해서 잘 비교해 주셨습니다. 아주대의 경우에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위주의 과가 좀 신설됐던 부분이 좀 많이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 SW 융합인재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 좀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또한 이제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하 미래인재 전형에서 면접 대상자가 이제 3배수에서 3.5배수로 좀 0.5배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류와 그리고 또 면접에서 역량이 좀 강한 친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하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제 2022학년도 서류 평가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인하대학교 고변 사장님께서 앞에 이제 입학 전형을 설명하시는데 서류 평가를 간략히 언급해 주셨는데요. 우선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 서류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그 전년도에 어떻게 서류 평가가 진행이 되었는지를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도 어떻게 평가가 될지를 아마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전년도와 올해 인하대학교가 서류 평가 항목이 조금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전년도에 인하대학교는 지성, 적성, 인성, 종합이라는 4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했었고요. 올해는 뭐 기초학업 역량, 진로 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3가지로 평가를 하게 되지만 지성, 적성, 인성 이 3가지 역량과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특히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성의 포인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성이라는 게 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내신 성적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대학에서는 인하대학교에 수학할 수 있는 기초적인 학습 역량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이런 부분이 되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독서 활동하고 잘 연계되거나 수상 경력과 연계가 되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세부적으로 보는 항목들은 지성 영역의 경우에는 총 7가지가 될 텐데요.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3개년간의 교과목의 성적 추이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저희가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태도적인 부분에서도 교과 시간의 학습 과정 및 내용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및 탐구력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통해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학습 추이가 보이시죠, 그렇죠? 저희가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성적 추이가 변화하는지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등급의 경우에도 보시면 같은 평균 등급의 학생이지만 보시면 전 과목이 3.2등급으로 갔잖아요. 근데 수학 성적을 보시면 편차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 산업경영공학과의 경우에 그러면 어떤 학생을 우수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는 아마 선생님들이 보셔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수자수도 고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아래쪽에 보시면 이 학생이 3등급을 받긴 했지만 원점수, 평균, 이수자수를 고려했을 때 이 3등급은 평가자에게 도전 정신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 등급, 그 다음에 이수 인원, 원점수와 평균을 가지고 이 학생이 과연 평균 등급이 A인데 A 등급을 받을 만한 학생인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적성입니다. 진로 탐구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전공에 대한 관심,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전공에 대한 관심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나 역량으로 발전했는가입니다. 따라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독서 활동을 통해서 지식이나 역량으로 확장한 학생, 이런 학생들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관심은 보시는 바와 같고 탐색은 이런 관심이 탐색, 탐구, 역량, 지식으로 이어졌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의 내역들을 보면 이런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이 경제 분야에 대한 지식으로 확장하고 탐구, 응용 활동까지 확대된 학생이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뒷부분에 보시면 저희 서류평가 시스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학교생활 기록부와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서류평가 시스템의 내용 중에 학년별 가로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비교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생활 기록부의 연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적인 부분은 그 학생의 뭐 성격이나 뭐 이 학생의 착함의 정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학생이 얼마나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일단 학교는 나오는 학생이어야 하니까 출결 상황을 평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출결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항들은 수상 경력을 통해서도 보여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학생, 주변 학생들의 평가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통해서 보게 될 거라 말씀을 드리고요. 수업 시간에 학생의 태도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통해서 평가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성은 학교 생활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인성, 공동체적인 인성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통해서 학생들의 모습들이 잘 관찰되고 기록되어진다면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모습들을 저희가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지성적인 부분에서 보면 본인이 흥미를 갖거나 좋아하는 교과목이 있다. 그렇죠? 근데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교과목이라면 잘하는 교과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잘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 그런 교과목들이 있다. 그리고 남들이 꺼려하는 과목이라도 도전 정신을 가지는 모습을 보이는 과목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성에서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역량으로 발전시킨 경험이 있다. 이런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타 과목의 선생님들, 세부 능력이 특기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타 과목의 선생님들, 그리고 반 친구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되겠죠. 그런 그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긍정적인 표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서류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서류평가에 대해서 잘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아주대학교 서류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순주 사령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전년도에 이제 서류 평가를 하면서 이제 좀 크게 느꼈던 거는 우선 선생님들께서 이제 충분히 학생들의 내용을 잘 써주시고 있다, 점점 더 잘 써주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그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 시국에 들어서면서 이제 학교 생활 위주의 이제 다양한 학교 활동들을 하잖아요. 교회적인 봉사도 못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는 할 만큼 다 찾아서 하고 있는 것 같다. 지원한 학생들 모두 이제 참여는 다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기록이 이제 참여 정도로만 기록을 저희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봐야 될 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가, 또는 참여한 활동에 대해서 좀 역할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를 좀 더 저희가 주의 깊게 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의 개인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기록과 그렇지 않은 기록,
실력의 차이가 이제 간혹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아이들의 그 수준이 단계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앞서 지금 이제 인하대학교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1, 2, 3학년 각 학년별로 이제 학생이 수준의 변화가 있고, 거기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파고드는 모습들,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에 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평가를 최대한 객관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하고 있다. 선생님들께서도 노력을 해주고 계신다라고 느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제 기존에는 교사분들이 이제 평가하는 게 주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이 학생에 대한 평가를 제3자, 그러니까 이제 학생 같은 반 친구들 내에서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이 학생이 이 반 내에서 얼마나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나가는 친구 해서 얘가 몇 순위에 들어왔다, 또는 몇 명에 대해 투표를 받았다 등의 내용과, 또는 이제 동아리나 별도의 활동에서 선후배 간의 평가, 즉 이제 제3자 관점의 시각으로 바라본 평가들에 대한 내용도 이제 기록해 주시는 게 좀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기록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한 20%가 채 되지 않는 적은 수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추후에 이런 기록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류 평가에 들어가서 이제 각 항목별로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종합 전형별로 이제 구분이 앞서 된 거를 같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학업 역량, 목표 의식, 자기 주도성, 공동체 의식, 성실성, 요 5가지의 요소로 평가가 되고요. 이제 대학이 평가 역량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바꾸고 있죠. 지금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학업 역량이랑 이제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해서 이제 평가 요소가 변화가 될 예정이고요. 올해까지는 요 5가지 요소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 요소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면요. 먼저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에 대한 점수, 이게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죠. 앞서 이제 처음에 결과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등급대의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내신 등급이 절대적이지 않다. 그럼 여기 이 학업 역량에서 뭘 볼 거냐? 학생이 얼마나 이 교과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목표와 성취 수준에 관련돼서 이제 본인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학습 발달 측면에서 이제 교육활동 전후의 변화랑 성취 부분을 좀 많이 본다. 물론 이제 그 등급에 따른 원점수랑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이수 단위 수강자 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보고는 있죠. 보고는 있지만 이제 진로 선택 교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듣는 수강자 수도 적고 등급도 ABC 등급으로 나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등급에 절대적인 점수를 부여하지는 않고요. 결국 학생이 이 과목을 선택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어떠한 내용을 좀 더 공부해 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주도적으로 더 많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특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 세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래서 학교 과목별 이제 세특인데, 이런 내용은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기존에도 써주고 계신데, 이제 좀 더 강조되는 부분은 개인별 세특, 개세특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개인별 세특 부분이 아직도 이제 사실 많이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물론 이게 수업적인 측면에서 각 학생 한 명 한 명을 기록해 주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저희도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수업을 이제 단순 일방향 소통이 아니라 양방향 소통으로 진행되는, 그리고 발표형 형식의 그런 노력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고, 현재 그런 정도를 퍼센트로 보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전국적으로도 이제 꾸준히 이제 그쪽 방향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개세특 또는 학교 특색 기록,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중점적으로 기록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목표의식입니다. 네, 아주대학교에서 5가지 요소가 있지만 이 목표의식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적성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탐색하는 과정과 노력인데,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 종합전형은 본인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오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고, 그 내용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된 걸 갖고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왜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 하고 싶어졌다,
왜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떠한 고민을 하고 탐색을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해왔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교수님들도 그리고 저희 사정관들도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 자기주도성인데요. 이 자기주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능력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제 학생만의 경험들을 좀 더 많이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그냥 다 같이 하는 활동들 위주로 좀 나열식으로 기록을 많이 해주셨었다면, 이제 요즘에는 좀 더 각 학생이 그 학교에서 본인만이 했던 경험들을 이제 많이 기록을 남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많이 읽어내고 이제 평가를 해서 좋은 점수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주도적으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학생만의 노력을 이제 평가 점수에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에서는 이제 예전에 리더십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반장, 회장 또는 부장, 동아리 활동장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절대적이진 않은 것 같고, 결국에 여기서 이제 본질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공동체. 이 공동체 내에서 이 친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서 기여를 하고 있는가.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이 활동의 모임에서 학생이 꼭 반장이나 리더를 하지 않아도 이제 따라가는 팔로우십도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 잘 굴러가기 위한 본인만의 기여하는 정도를 같이 이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비슷한 성적대의 같은 학교 학생들이었는데, 물론 약간 A라는 학생이 조금 더 성적이 높았습니다. 근데 A는 반장을 했고요. 이제 B라는 친구는 이제 그런 리더 활동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대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전체 공동체 각 조별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별도 활동적 측면에서 학생이 얼마나 본인이 이제 그쪽에서 찾아서 본인 활동을 기여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기록을 넣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B라는 친구가 결론적으로는 합격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해당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께서 객관적인 자료로 내신이나 이런 리더 활동이나 보면 A가 더 우수한데 이제 B가 붙었다. 왜 그러냐로 이제 질문도 주시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저희가 심도 있게 찾아보고 이제 선생님들의 그런 기록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보다 이제 그 하나하나의 그런 결과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과정적인 측면에서 기록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실성 부분인데요. 이 성실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결이나 이제 학폭 관련된 내용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제 출결적인 부분은 무단결석 지각 내용이 있는데, 뭐 한 번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결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탈락을 시키는 건 아닌데, 이제 지원하는 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이제 해당 특히 이제 경쟁률이 매우 높은 그런 학과일 경우에는 특히나 더 출결적인 부분에서 이제 다 완벽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무단 결석이나 지각이 있는 친구들이 나타나면 이제 그런 친구는 당연히 조금씩 밀릴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한 적절한 답변과 작성 성실도라고 해놨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갖고 이제 점수 반영을 시키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자기소개서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기존에 지원서를 작성할 때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이제 기입을 해놓고 임시 저장을 해놓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 마지막 마지노선 기간에 버튼을 누르질 못해서 이제 저희한테 넘어오는 자료에는 자기소개서가 완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한 문장 들어가 있거나 본인 이름만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요 자기소개서 요 성실성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점수가 페널티가 주어진다 정도로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자기소개서는 이제 저희가 두 문항만 보기로 했기 때문에 각 두 가지 문항에서 사정관들이 어떤 부분을 보고 싶어 하는지는 요 보여드리는 PPT로 저희가 대체를 하고요. 요 두 가지죠. 그래서 특히 이 두 번째 문항에서는 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앞서 공동체 부분에서 공동체 의식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봉사활동에서 어떤 내용을 했다라는 내용에 너무 치중하기보다 오히려 공동체 활동, 본인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공동체 활동에서 했던 경험,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기여했던 내용을 요 이번 문항에 같이 녹여주시는 게 오히려 학생들이 본인 했던 내용들 어필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유의사항은 이제 선생님들도 다들 잘 아시는데요. 여기서도 아직도 이제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인 이름을 넣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특히 본인이 또래 상담 활동을 했는데 본인 책상 위에 이제 누구누구의 또래 상담소라고 해서 이제 고유명사로서 이제 편말을 올려놓은 내용을 자기소개에 썼다가 그 친구가 본인 이름을 어필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먹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을 직접적으로 어필하지는 않고는 있는데 방학 동안 이제 아버지의 공장을 방문해서 기계를 보면서 기계에 흥미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결국에 이제 아버지가 기계가 있는 공장을 운영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식의 내용들을 조금 주의 있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관리를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전체 블라인드 처리가 진행이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에 서류 확인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자기주도성, 공동체 의식 부분에 이제 서류 진실성 여기서 80%가 확인을 하는데 이 확인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요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결국에 이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들의 이제 진실성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 학생이 결국에 여기서 뭘 했는가 거기서 이제 과정이 뭐였고 거기서 이제 했던 활동 내용 본인의 역할은 뭐였는가 이런 걸 보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생각해 주실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본인이 했던 내용을 다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만 가져온다는 거죠. 내가 이 활동을 했다 정도만 기억하고 와서 거기서 이 원리가 뭐였냐, 과정이 뭐였냐 얘기하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 진실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드는 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본인이 자기소개서라든지 이제 요 생활기록부에 본인의 읽은 책이라든지 정말 내가 이 이론적인 부분에 너무 감명 깊게 생각이 돼서 이 학과를 오게 됐다라고 어필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이제 평가하는 면접관으로서는 아 그러면 요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결국에 이 친구한테는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냐면은 그냥 이거를 본인이 잘한다고 어필을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직접 물어보니까 또 대답을 못하는 거죠. 심층적으로 질문하지 않을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어필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아는 거를 이제 작성하고 준비를 해서 지원하라라고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아주대학교 입시 결과랑 이제 서류 평가에 대한 이제 한번 내용을 이제 피드백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류 평가에 대해서 두 대학 모두 많은 정보를 주시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간략히 정보에 보면은 뭐 자소서에 대한 유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어떤 서류 평가에 대한 비율 변경 등이 인하대학교하고 아주대학교의 큰 변화의 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이제 강원도 이제 입시 결과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강원도 지역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대학교 라순주 사정관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바로 이제 PT 화면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주대학교에서 이제 강원 지역에서 이제 지원해주신 학생들의 데이터를 같이 갖고 와봤고요. 네, 전체 전형 중에 먼저 이제 종합 전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자연계열, 인문계열 같이 보시죠. 그러면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이 70명, 인문계열이 이제 27명 정도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합격률로 따지면 사실 지금 인문계열 쪽은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40% 이상으로 1단계 합격 인원이 나왔고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수준이 이제 합격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충원 배수를 말씀드릴 때 에이스 전형의 인문계열의 충원이 많이 돌지 않았다. 그래서 1.31이라는 수치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원 지역에서 인문계열에서 이제 합격 인원이 50% 정도 나타났다는 거는 학생들이 이제 면접도 굉장히 잘 받고 준비도 잘 해왔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산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면접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원 인원 대비 합격 인원을 보면 자연계열은 16%, 이제 인문계열은 33% 정도 이제 한 3명 중에 1명꼴로 이제 합격을 했네요.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SW 융합인재 전형은 4명 지원해서 1명 이제 면접을 보러 왔고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네. 고른계 1 전형과 고른계 2 전형은 이제 워낙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제 이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원 지역에서는 20%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굉장히 이제 합격률이 높게 나오고 있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기 실적에서 국방 IT 우수인재 전형, 네,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죠. 해당 전형에서는 한 명이 지원을 했고요.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 실기 실적을 넣는 이유가 아무래도 군 관련된 전형이다 보니까 이제 체력 검정도 하고요. 신체 검사도 하고 신원 조사도 하는데 이 체력 검정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조금 패스 or fail이지만 이제 학생들한테는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오다 보니까 실제 요 면접 보러 온 당일날 오전에 먼저 오래 달리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오래 달리기에서 그 기한 내 못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면접을 아예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없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교과, 논술, 정시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35%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수능 최저 통과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강원 지역은 조금 낮지만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30에서 32% 정도 수능 최저 통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합격하는 거 보실 수 있고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합격 인원이 수능 최저 10명 통과했는데 7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연계열은 89명, 인문계열 20명인데 조금 논술에서는 합격 인원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논술이 워낙 이제 경쟁률도 높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도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대학교 논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에 대한 부분보다는 논술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특히 논술 저희가 이제 풀이 어느 정도 돌았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문제를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의 이제 풀이 어느 정도 돌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예전 기출문제 10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같이 학생들에게 풀어보라고 해주시고 관련된 풀이 과정은 또 이제 출제하신 분들이 만들어주신 그 풀이 모범 답안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아주대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길 원하는구나를 좀 느낄 수 있다면 좀 더 논술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대는 1명 지원했는데 1명 합격을 했고요. 합격한 게 아니죠. 예, 수능 최저를 통과를 했는데 예, 아쉽게도 합격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 이 의대랑 약대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이제 합격 인원이 20% 정도 합격이 됐고 약대에서는 8명 지원했는데 8명 다 수능 최저 통과를 했습니다. 예, 100% 통과한 지역이 없었는데 이제 강원 지역에서는 100% 통과를 했고요. 이제 합격 인원은 그 중에 이제 3명이 이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강원 지역에서 합격률이 약 14% 정도 나온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이제 종합전형 쪽에서 보시면은 전국 대비 강원도 지역의 이제 학생들의 학생부 등급 평균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에이스 전형은 사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약간 이제 근데 전국 단위 수치상으로는 이제 3.22 정도 나타내고 있고 다산인재 전형에서는 이제 전국 단위보다는 확실히 성적대 좀 더 높은 친구들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점수랑 면접 점수의 차이인데요. 이제 서류 점수에서는 강원 지역이 에이스 전형에서는 확실히 그 전국 단위 애들보다 점수를 높게 가져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고 다산인재 전형 역시 거의 비슷한 수치지만 이제 미세하게 좀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스 전형에서 전국이랑 강원도 지역이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아주대학교 전년도 강원 지역에 지원한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하대학교에서 이제 강원도 지역 입시 결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병현 사장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강원 지역 입시 결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3 학생 수가 얼마나 있는지부터 좀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강원 지역이 2023에는 한 10,000명 정도의 고3 학생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인천, 서울, 경기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 학생 수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학생 수가 작년에 있었고요. 이 중에서 인하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을 보면은요, 인하대학교는 총 한 720명 정도가 지원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4% 정도, 전국 대비 한 1.4% 정도 인하대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하대학교가 굉장히 생각보다 인지도가 있고 굉장히 우수한 대학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도 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인하대학교를 지원해서 좀 합격해서 인하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을 해서 많은 혜택들을 누렸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합격은 한 64명 정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비 합격률은 한 8.9% 정도, 이 정도고요. 전체 시도 대비는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 정도가 지원을 해서 1.7% 정도가 합격을 하니까 지원 대비 합격률은 조금 그래도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형별로 잠깐 보면은요, 이나 미래인재 전형은 한 195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지원 비율로는 2.1%, 평균 대비보다는 좀 높은 비율로 이나 미래인재 전형을 학생들이 이나 대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합격률은 한 1.8% 정도. 예, 그래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네요. 그렇죠? 좀 아쉬운 결과고요. 지원 대비 합격률은 8.2% 정도, 예, 이 정도 나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나 차민재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학업 역량이 조금 더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되는 전형이잖아요. 한 43명이 지원을 해서 5명이 합격을 했네요. 그렇죠? 올해는 교과 전형이 수도권에서 많이 선발하고 있는 상황이 2년 연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학업 역량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의 경우에는 성적에서 의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인하대학교 이나 차민재 전형을 올해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입시 전략적으로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로 이나 차민재 전형은 인하대학교에서 이제 마감을 합니다. 내년에는 없어지는 전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꼭 이나 차민재 전형의 결과, 경쟁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 주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어촌 전형은 인원이 적어서 한 3년치 정도를 가지고 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지원 대비 합격 비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강원도 학생들은 농어촌 전형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교과 전형은 한 작년에 133명이 지원해서 비율로는 3.3%였습니다. 예, 그리고 합격 비율도 12%로 꽤 높은 편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비율을 보시면 45.9% 정도 돼서 평균에 조금 밑도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수능 최저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셔야 되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논술은 아무래도 그 강원도 지역에서 대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합격률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았는데요. 전형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하대의 경우에는 수학, 특히 미적분에 좀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자연계열 학생들 지원시켜주면 의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글쓰기 능력보다는 분석 능력, 도표나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과목으로는 사회탐구 과목을 조금 잘하는 학생이라면 수능 정도 대비하는 수준이라면 충분히 논술에서도 좋은 결과를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논술 전형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반드시 사교육을 통해서 논술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기출 문제를 잘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는 한 0.8% 정도 지원을 했고요. 합격률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서류에서 강원도 학생들이 어떤 특성을 나타낼까를 제가 좀 봤더니 사실 뭐 크게 타 시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이런 방향에서 기재를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는 장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상 경력이 많이 축소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수상 경력들을 캠프나 수행평가로 전환한 활동들을 진로활동이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독서활동의 경우에도 미반영 이렇게 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독서활동이 대학에서 평가가 중요도가 낮아진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서활동은 교과활동이나 창체활동을 독서 기반으로 작성을 한다면
활동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겠다. 따라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규 동아리 훨씬 더 중요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교과에 기반한 탐구 활동을 정규 동아리에서 보여준다면 좋은 평가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인성적인 요소는 봉사 활동을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안 보진 않거든요. 예, 따라서 교내 봉사 활동을 좀 체계적으로 세워서 학생들이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들을 좀 수립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학생부 기재의 변화는 연계였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가 간소화되니까요. 예, 그래서 교과 세분경 및 특기사항을 통해서 원리를 탐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으로 연계가 된다면 충분히 강원도 학생들의 경우에도 서류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서 결과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인하대학교하고 아주대학교에서의 이제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 특히 아주대학교에서 이제 종합과 인문의 전형별로 이제 합격생들의 좀 차이를 구분해 주신 것들이 좀 유의미했던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잘 발표하지 않는데 이제 전형별로 서류 평가의 점수를 좀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인하대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교과 지원이나 농어촌 지원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저희 지역 내에서 아이들이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보현 사정관님께서의 어떤 개인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다음 트랙은요, 지금 대학별로 주목할 만한 학과에 대해서 좀 안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 홍보의 부분인 거고요. 학교에서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많은 진로 진학을 이제 지도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인하대학교 고보현 사정관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학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는 1954년에 개교를 했고요. 개교 당시 인하공과대학으로 개교를 했습니다. 하와이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에도 MIT와 같은 공과대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인천시에 기증을 해 주셨고요. 그 돈으로 설립한 대학이 인하대학교입니다. 따라서 아마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 학생들도 인하공대 이러면 아마 그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계실 줄로 아는데요. 따라서 인하대학교는 가장 먼저 공과대학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과대학에는 기계산업계열, 건축토목계열, 화학생명계열, IT계열 다양한 계열에서 학과들이 분포되어 있고요. 특히 기계산업계열에서는 항공우주공학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우주공학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하대학교가 항공우주융합캠퍼스를 송도에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항공우주공학과와 메카트로닉스 학과는 항공우주융합캠퍼스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발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미래 항공우주교육센터도 인하대학교에 유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항공우주공학에 관련된 교육은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은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생명계열 중에는 생명공학과가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와 송도에 있는 그 삼성 기업의 그 바이오로직스 그 기업들이 연계해서 그 뭐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뭐 학부는 아니지만 계약학과를 통해서 생명공학과와 그 송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운영하고 있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자연과학대학 그리고 의과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굉장히 영향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의예과 이런 학과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인하 미래인재 전형으로 강원 지역의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인하 미래인재 전형은 의과대학의 경우, 의예과의 경우에도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와 면접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강원도 지역의 학교생활 기록부는 학생의 면접 역량이 인하대학교가 인정하는 굉장히 우수
특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경영대학, 문과대학, 예술체육대학, 국제학부 이렇게 명실공히 종합대학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 디자인 테크놀로지학과,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5개 학과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인하대학교가 자유전공학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열 구분 없이 선발 인원 70명을 정시에서 선발할 계획이고요. 그 2학년 진입 시에 희망학과를 최대한 보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뭐 그 학사 경고를 받지 않는 이상 학생이 원하는 학과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자유전공학부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전략을 수립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하대학교에 대한 학과 중점 홍보를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주대학교의 이제 학교 주요 부분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대학교의 주요 학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이제 다양한 학과가 있지만 몇 개 학과 가져온 거 위주로 제가 짧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개 단과대학이 이제 40개 학과입니다. 표시되어 있는 이제 첨단 신소재공학과, AI 모빌리티 공학과,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가 이번에 개편 또는 이제 신규로 생긴 이제 학과들이고요. 그리고 특히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쪽에 보시면 저희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이번에 선정이 또 돼서 굉장히 이제 이쪽 학과로 지원을 많이 할 예정이고요.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는 이런 중심대학에 선정이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학생들에게 많은 내용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당 학과 쪽으로 이제 넣어봐라라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특징인데요. 아주대학교에는 컴퓨터 학과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세분화된 다양한 학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학과, 사이버 보안 학과, 미디어 학과,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 학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컴퓨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좀 더 세분화돼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이런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몇 개 대표적으로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 응용화학 생명공학과는 아무래도 아주대학교에서 좀 대표적인 학과 중에 하나죠. 굉장히 인기도 많고 이제 취업도 엄청 잘 됩니다. 이제 특히 뭐 국내외 기업들에서도 다 이제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냥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국외 기업에서도 많이 이제 지원하면서 뽑아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성과가 굉장히 좋다로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학과 두 개죠. 이제 소프트웨어 학과랑 사이버 보안 학과의 이제 차이를 같이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프트웨어 전문 지식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제 소프트웨어 학과하고 좀 더 이제 보안적인 부분을 더 강조해서 요즘엔 또 화이트 해커 부분도 양성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 보안 학과 쪽도 이제 같이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서서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 국방디지털융합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년간 군대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죠. 이렇게 7년간 일을 하고 나오면 이제 다양한 진로로 갈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시작하고 학생들이 현재 1기로 들어온 학생들이 네, 전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군대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의 성과는 저희가 25년도에 제가 한번 다시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학과랑 문화콘텐츠학과 이 두 개의 학과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두 개는 이제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학과인 것 같아요. 요즘에 안 그래도 유튜브 쪽이라든지 콘텐츠 기획하는 부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제 미디어학과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미디어학과는 좀 더 이제 그래픽 디자인이라든지 이제 그 학생들의 프로그래밍적인 측면 그리고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선발도 되고 있고요. 이 문화 콘텐츠 학과 쪽으로 그 외적으로 이제 콘텐츠 기획 그리고 브랜드 런칭 또 관련된 이제 작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나 이제 PD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이쪽을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개가 이렇게 완전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엔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두 개 학과와 관련되면 미디어 학과는 좀 더 자연계열 쪽,
문화 콘텐츠학과는 인문계열 쪽 학생이 많이 지원을 해서 이제 양쪽을 복수 전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신입학 선발을 하고 있고 올해 또 역시 신입학, 편입학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신입학만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네, 금융공학과나 이비진스학과도 이제 각과 봤고요. 이제 금융공학과는 이제 아주대학교에서 되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금 경쟁률이 살짝 저조한 편입니다. 약한 편인데 그만큼 이쪽 분야에 좀 더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원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심리학과도 갖고 와봤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갖고 온 PT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하대학교하고 아주대학교에서 이제 중점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두 대학 모두 소프트웨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업과 그리고 또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이 대학의 진학 지도에 안내해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대학별로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주대학교에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주대학교 정시 전형에서 보면은 이제 경영과 간호의 경우 수학의 비율이 40%까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문계열 학생한테 많이 좀 걱정이 될 텐데요. 뭐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떠한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지 간략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학생들이 수능에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양쪽으로 교차 지원하는 학생들 비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주대학교에서는 이제 경영대학에는 이제 경영학과, 이비즈니스학과, 금융공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간호대학의 교차 전형이 별도로 있죠. 이렇게 있는 전형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면 우선 지원하는 학생들로만 봤을 때는 그 경영대학에 있는 세 개의 학과, 경영학과, 이비즈니스학과, 금융공학과에서는 한 30%에서 40%대 학생들이 이제 기하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이제 저는 더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금융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하 미적을 선택한 학생이 50%가 넘었습니다. 51% 정도 이제 수치가 나왔고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하 미적 쪽 선택한 친구들 그 교차 지원을 한 그 교차 4 저희 일반 전형 4번에 해당하는 학생들로만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간호학과에서 기하 미적을 선택한 친구들이 44% 정도가 됐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제 이쪽으로도 교차 지원으로 이제 뽑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합격하는 인원들을 봤을 때는 이제 경영학과나 이비즈니스학과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40% 정도가 이제 최종 합격을 하고 있고 금융공학과는 앞서 말씀드렸을 때 50%가 넘는 학생이 이쪽에 있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합격한 애들을 보니까 오히려 확통 쪽이 70% 정도로 합격을 많이 했고 기하 미적 쪽으로는 31%였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는 43%에 56%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간호학과 합격한 애들은 이제 기하 미적 쪽이 40%대 그리고 확통이 60%대 정도였습니다. 특이점으로는 간호학과의 합격자 학생들 중에서는 기하를 선택한 애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미적만 선택한 친구들이었고요. 경영대학 쪽을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기하까지 선택한 친구들이 간혹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수학 쪽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제 미적분 쪽으로 좀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각 대학별로 해갖고 지원자별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비율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수치는 저희가 좀 정시 지원할 때 많은 부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하대학교 이제 고부현사 전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4년도 되면은 이제 차민재 전형이 없어지긴 하지만 올해까지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인재 전형과 그리고 또 차민재 전형에 대해서 어떤 지원자적인 어떤 서류 평가 시에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각 전형별로 어떤 부분에 대한 포커싱을 좀 바라보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서류 평가가 블라인드 평가가 도입되긴 했지만 그 전부터도 인하대학교는 사실 일반고 중심의 학생 선발을 많이 해왔던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고교 유형별로 지원 비율을 보면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일반고 플러스 자공고 중심으로 한 83.3%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등록 비율을 보면 오히려 일반고 자공고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에는 일반고 자공고 학생들이 93.2% 정도 합격을 하고 등록을 해서 인하대학교는 일반고 중심의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대학임을 알 수가 있고요. 뭐 자사고가 한 3.3% 정도, 특목고 중에 외고가 2.7%, 과고는 거의 합격자가 없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고교 유형별로 보면 인하대학교의 경우에는 일반고 중심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평가 단계에서 그러면 이런 고교 유형들을 확인하고 평가가 가능하겠는가를 드려보면, 사실 기존의 블라인드 초기에는 학교별로 학생부 기재의 특성들이 잘 드러나 있어서 자사특목고나 뭐 일반고의 구분이 가능했었던 적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현재는 교육과정 편제표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받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교육과정의 특성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특성들이 잘 평가에서 드러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원하실 때 일반고니까 종합전형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식의 우려보다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점적으로 잘 준비해서 지원한다면 좋은 결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신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인하대학교하고 아주대학교 두 분 사정관님을 모시고 두 대학의 입시 전형과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좀 믿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추가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교육과정과에 연락을 주시면은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같이 참여해 주신 두 분 사정관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